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이제는 주류가 된 혼자 사는 사람들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구와 살고 계신가요? 가족, 배우자, 룸메이트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사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듯 합니다. 이렇게 혼자서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우리는 1인 가구라 말하죠. 건강가정기본법을 보면 한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져서 혼자 사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1인 가구의 증가는 모든 것을 바꾸고 있죠. 국제사회보장 리뷰에 나온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세계의 대응이라는 글을 보면 무리를 지어 살아온 수십만 년 사피엔스의 역사가 새로 써지고 있다. 원시시대 분산형 동굴의 군집 생활에서 지금은 밀집형 대도시의 고립 생활로 바뀌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큰 변화임이 분명하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죠. 1인 가구의 증가는 가족의 의미부터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소비의 주체부터 생활 양식, 경제 양상, 그리고 사회 문제와 사회 현상까지 모두 변화한다는 뜻이죠. 독일의 사회학자 베크와 게른스하임은 역사상 최초로 개인이 사회적 재생산의 기본 단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1인 가구의 증가가 세계적인 트렌드이며 막지 못할 변화라는 것이죠. 이게 왜 문제냐? 1인 가족이 평범화되면서 나타나는 개인의 우울증과 사회 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다른 것들이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따라오고 있는 건 그나마 경제, 그러니까 기업들이죠. 1인 가구에게 적합한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식 속에서 가족이라는 것은 4인 가구가 기준이며 정책은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1인 가구가 많다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벌써부터 변화를 걱정하고 대비해야 할 정도인 걸까요? 통계청이 2023년 12월에 발표한 2023 통계를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1인 가구는 총 750만 2천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는 1000만 가구, 전체 가구의 41.8%를 넘어섰죠. 좀 과장하면 두 가구 중 하나는 1인 가구라는 말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1인 가구의 비중은 9%에 불과했고 15.5%로 비중이 늘어난 2000년에도 1인 가구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쩐지 무슨 사연이 있거나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시선이 존재했죠. 잘 되짚어보시면 최근에 들어서야 인식이 변했죠. 그런데 1인 가구의 증가는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1인 가구는 트렌드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죠. 수많은 유럽 국가들과 미국, 일본, 중국에서도 1인 가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각국 통계 자료를 보면 2021년 스웨덴 1인 가구 비중은 40.7%, 덴마크는 45.6%를 기록했습니다. 독일도 2020년 기준 40.6%를 기록하는 등 유럽 국가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이 대체로 높은 상황이죠. 미국 역시 2020년 기준 36.2%로 1인 가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본은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인 가구 비중은 35.7%에 달했는데 오는 2040년에는 39.3%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국은 2016년 1인 가구 비중이 14.1%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1억 2,500만 가구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4%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가 일종의 트렌드가 되어버린 걸까요? 1인 가구 증가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개인주의 확산입니다. 과거에는 타인 또는 공동체를 위해 나타내는 이타적인 특성이 삶의 미덕이자 올바른 삶의 표준처럼 여겨졌다면 요즘은 사실 남보다는 나를 사랑하자, 나에게 잘해주자, 나부터 챙기자는 식의 기조가 강해졌죠. 이렇게 타인과 공동체보다는 개인, 더 나아가 나 자신의 가치를 가장 중시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길 희망하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1인 가구 증가 원인 중 하나로 혼인율 감소를 꼽고 있는데 사실 혼인율 감소가 1인 가구의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오히려 개인주의 확산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혼인율이 감소해서 1인 가구가 증가한 게 아니라 나를 더 중시하는 개인주의가 퍼져서 혼인율도 감소하고 1인 가구도 증가하는 것이죠. 물론 자발적으로 혼자 살고 싶기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들만 1인 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세대가 혼자 사는 이유는 교육이나 취업 같은 경제적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도 많죠. 고등교육을 받거나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살던 곳을 벗어나 불가피하게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청년들은 자연스레 자취를 하며 1인 가구를 형성하게 됩니다. 참고로 한국은 청년들이 고등교육과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심으로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국가인데, 실제로 한국의 1인 가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이 29세 이하이죠. 한번 1인 가구를 형성한 청년들은 다른 사람과 가정을 꾸리지 않으면서 1인 가구로 굳혀지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이민자의 증가가 1인 가구의 증가로 이어지기도 하죠. 특히 유럽이 이 사례에 해당합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 경제활동 참여도 원인으로 보고 있죠. 이제 현모양처가 꾸민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과거에는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이 정해져 있었고 당연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다르죠.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기도 쉽습니다. 누가 설거지를 할 것이며 누가 청소를 할 것인지 협의를 거쳐야 하죠.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동시에 다 1인 가구에다 다 결혼을 안 하니 애인을 만들기도 쉬워졌는데, 개인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굳이 한 사람에게 힘을 들여가며 귀찮은 과정을 겪어가며 가정을 꾸릴 필요가 사라진 것이죠. 관습과 전통이 깨진 탓도 큽니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며 부양해야 한다던가 하는 가족의 고정관념이 깨진 것이죠. 관습과 전통은 어느 순간 짐이 되었고 한 세들이 지나가며 깨져버렸습니다. 즉 도시로 몰리면서 1인 가구가 형성되었는데, 개인주의가 성행하면서 우리가 아닌 내 행복을 찾기 시작했고, 동시에 전통과 관습이 사라지면서 시선까지 바뀌자 굳이 가정을 꾸리지 않는 것이죠. 서양에서 유교, 전통과 같은 역할을 하던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경우 가정을 꾸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이지만요. 하지만 현재 서양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무교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양에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든 만큼 거의 정비례하게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졌죠. 젊은 세대의 경우는 이런 이유들이고, 그럼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떨까요? 노년 인구가 증가하면서 배우자나 파트너의 죽음 이후 자연스럽게 홀로 사는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동시에 이혼이 흠이 아니게 되면서 이혼 인구도 엄청나게 늘어났죠.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청년 세대 다음으로 1인 가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바로 60세 이상 노인이고요. 그런데 1인 가구의 증가는 개인에게, 더 나아가 사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언뜻 생각했을 때는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나 혼자 자유롭게 살아가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죠. 1인 가구의 증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점이 큽니다. 이 경제적이라는 게 개인이 아닌 거시적인 면이죠. 1인 가구의 증가와 개인주의 확산은 경제적 자립이 바탕에 깔려야 합니다. 생활 양식과 추구하는 바가 변했다는 것은 새로운 산업,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죠. 혼자 살기 때문에, 즉 개인이 오롯이 결정할 수 있기에 취미와 여행에도 비교적 많은 돈을 쓰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경제에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이지, 개인으로 봤을 때는 개인을 더 궁핍하게 만듭니다. 1인 가구 한 명이 250을 버는 것보다 2인 가구에서 2명이 400을 버는 게 여유로울 확률이 높죠. 실제로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겪습니다. 좀 단편적이기는 한데 통신요금 연체율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가 1인 가구이죠. 노후 준비 측면에서도 1인 가구는 불리합니다. 가처분 소득이 비교적 적기 때문이죠. 모두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것도 아니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7.2%였습니다. 2명 중 1명은 개인 소득 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전체 가구 빈곤율인 15.3%보다 약 3배 높은 수치죠. 특히 65세 이상 노년 1인 가구의 빈곤율은 무려 72.1%에 달했기 때문에 노년 1인 가구는 대다수가 극빈층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의 연소득은 3,010만 원이었는데 연간 1,000에서 3,000만 원 미만에 버는 1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44.5%를 차지해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 가구는 123만 5천 가구로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가구의 72.6%를 차지했죠. 현대사회의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을 비롯해 외로움, 고립도 1인 가구의 증가와 큰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2021년 실시한 국민건강면접 설문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성인의 우울증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혼자 사는 성인 6.4%가 우울증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한 반면 2명 이상 거주한 성인은 4.1%만이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1인 가구의 증가가 사회적 응집력이 감소하는 응집의 위기 심화를 야기할 수 있고, 가치와 규범이 통일되지 못해 사회 구성원 간 상호 이해와 의미 전달이 어렵게 되는 규제적 위기가 수반될 수 있다고 말했죠. 이렇게 어렵게 말하지 않더라도 가족은 개인에게 가장 큰 안정감과 공동체적 연대감을 줄 수 있는 집단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보통은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집단이죠. 동시에 함께 나이를 먹으며 규칙과 사회적 규범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어디에 가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다 같은 것들 말이죠. 물론 남만도 못한 가족 관계도 있지만요. 고독사도 문제입니다.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혼자 사는 사람 10명 중 8명은 고독사 위험군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1인 가구 중 약 절반이 스스로가 고독사를 맞이할 것이라 예상했죠. 특히 20, 30대 고독사의 경우 심리적 요인이 가장 큽니다. 50대 이상의 고독사는 지병이 직접 원인인 경우가 80% 이상인 반면 20대 고독사의 절반 이상, 30대 고독사의 40% 이상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었으니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모든 유대와 책임을 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가족이 있다면 슬퍼할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실행하기 힘들지만 책임질 사람이 없다면 슬퍼할 사람이 없다면 다르죠. 쭉 듣다 보면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단점이 커 보입니다. 사실 맞죠? 장점과 단점, 심지어 개인의 행복을 놓고 봐도 1인 가구의 부작용이 현재로서는 더 큽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고독과 외로움은 최소한의 커뮤니티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풀어내기 힘듭니다. 이 최소한의 커뮤니티는 직장도 친구도 아니라 가족이죠. 현재로서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때까지 인류가 사는 방식이 다인 가구에 맞추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죠. 앞으로 한두 세대가 지나 1인 가구의 단점을 보완하는 여러 가지가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가족이 아닌 또 다른 커뮤니티로, 배움은 부모가 아닌 대체제로 하거나 기존 사회의 규범이 모두 바뀔 수도 있죠. 저도 오랫동안 혼자서 살다가 지금은 팀원과 강아지 이렇게 셋이서 사는데 혼자 살다 보면 익숙해지죠. 이 익숙해진다는 것이 혼자 사는데 익숙해지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해지는 지경까지 옵니다. 이제 1인 가구의 부작용들을 어떻게 해소시킬지 현실적인 대안들을 고려해봐야 할 시기가 아닐까 싶네요. 주류가 된 혼자 사는 사람들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